키워드로 알아보는 이슈,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뉴스 읽기. 본격 수다 버라이어티 수다이잡스 3.0. 네,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덕신입니다. 네. 오늘 오프닝 거리를 제공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죠? 아니, 계속 지금 머릿속에 요즘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눈앞에 이제 글이 네. 있다고 가정하고 해야겠다. 네. 왜 시간, 파인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 얘기가 그 거기까지 유명한 가나요? 물리학자 파인만이 예전에 어렸을 때 실험을 한번 해봤었대요. 그런데 우리가 숫자를 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 숫자를 하면서 글을 쓰는 걸 해봤더니 누군가는 글을 쓰는 게 가능하고 누군가는 말하는 게 가능하더라. 서로 다르더라는 거예요. 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까? 보통은 어떻게 하세요? 숫자를 세면서 네. 말하는 거는 좀 시도하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아, 그런가요? 네. 뭐 왜 그러냐면 네. 숫자를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머릿속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추가 충돌을 해요. 그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속으로 말로 세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누군가는 말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시간을 센다든가 숫자를 셀 때 눈앞에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본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보는 것과 동시에 숫자를 세는 거는 가능하다. 이게 반대잖아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요즘 제가 본격 수다 버라이어티 투데이 잡스가 너무 어려우니까 최근에 눈앞에 그 자막이 뜨는 걸 상상하면서 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다이 잡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은 안 되는 거네요. 바꾸셔야 네, 쉽지 되겠네요. 않구나. 네. 예. 저는 그냥 사실 투데이 잡스 3.0이 지금 2달을 꽉 채웠거든요. 네. 그래서 독실님이 아까 그 얘기를 하신 게 본격 수사 버라이어티에서 네, 투다이에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치 제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 것처럼 답변이 아주 멋있어가지고 진짜 우문현답이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자, 이런 남자랑 제가 방송을 2달 동안 했는데 정말 즐거웠고요. 예. 끝나는 거 아니고 약간 중간 점검입니다. 네. 자, 오늘 2달 꽉 채운 투데이 잡스 3.0 오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8월 1일 월요일 투데이 잡스 3.0이죠.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따끈따끈한 소식을 파헤쳐보는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대화할 때 정말 적재적소에 어휘를 집어넣으셔서 정말 촌철살인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죠. 네. 대화 내용 안에 적재적소, 촌철살인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적확한 용어들이 들어가 있는 언어의 연금술사 우리 이데일리의 김성훈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왜 농담을 꽤 잘하시잖아요. 근데 표정이 나중에 이모티콘 하나 만들어 주세요. 김성훈 기자님이 저 이렇게 히로 애락이 다 똑같은 저 소울리스트와 같은 저 표정 맞아. 볼 때마다 웃고 너무 있음, 웃겨. 울고 있음, 다 똑같아. 분노했음 이렇게. 네, 그러니까 실제로 기사 쓰실 때 항의 전화 같은 거 받으신 적 있어요? 기사 생활 하시면서? 항의 전화도 항의 전화고요. 저를 찾아오신 분도 계셨었어요. 아 정말요? 네. 아 그래요? 저는 뭐 이게 막 전화해서 욕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방송을 하다 보면 네. 이제 그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멘탈이 되게 충격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런 일 있을 때. 저도 뭐 처음에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뭐 제가 쓴 기사에 뭐 악플이 달린다던가 아, 네.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반대 의견이 있을 때 저도 사실 마상이라고 하죠. 네. 마상을 마흔의 입으세요? 상처를 처음엔 받았습니다. 근데 네. 이제 군살이 조금 배겨가니까 댓글러는 댓글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저는 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서로의 생각을 서로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표정을 보면서 아 진짜 마음의 상처 잘 안 받는 타입이실 거다. 근데 저것도 마음의 상처라기보다는 약간 좀 당황을 한 거죠. 나는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네. 약간 이제 원색적인 욕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있어요. 비난을 하시는 네.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사실 뭐 제가 그분과 맞서 싸울 또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분의 입장을 또 존중하고 저는 저의 입장을 또 네. 제가 존중하는 걸로 어,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타입이에요. 그런 저런 성격들이. 마음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다 예.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칭찬도 하고 같이 함께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마음의 벽을 좀 세워놓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댓글러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이제. 네. 이렇게 칭찬해줘봤자 그냥 저 사람들의 마음일 뿐이야. 저희 좋아하시나요? 아 그럼요, 너무 좋아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 또 뭔가 추앙하고 있습니다. 추앙하고 있어요. 아니 제 주변에 없었던 두 가지 타입의 남자가 2달을 함께 하다 보니까 진짜 훌쩍 지나갔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투다이 잡스 두 명을 죽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야. 네, 오늘 복선이 아니었나 싶어요. 투다이 잡스. 방송 시작한 지 5분 넘었는데 아직 본론을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빅데이터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본격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키워드 함께 확인하시죠. 자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아, 네. 진짜 어렵다.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첫 번째 5.47% 보자마자 뭔데요? 알았습니다. 저희 투데이 잡스의 네? 평균 시청률 시청률. 정도 나오죠. 이면 좋겠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데요. 앞에 일자가 빠졌네요. 어머! 네, 15.47%라고. 네, 저희 희망과 염원이 담겨 있는 숫자. 네, 먼저 이상한 얘기를 변호사 하고요. 우영우가 됐어요, 갑자기. 네, 일단 5.47%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정부가 이제 뭐 굵직한 복지 사업을 펼칠 때 여러 가지 좀 기준점을 설정을 해놓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지원 대상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중위소득이라고 하거든요. 네. 약 76개 사업의 잣대가 되는 중위소득 인상률이 내년도 5.47%로 인상됐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9일 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대비 5.47% 올리기로 확정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62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의료급여는 216만 원, 주거급여는 253만 원, 마지막으로 교육급여는 270만 원 이하 가구에 지급이 되게 됩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올해는 512만 원 정도였는데 내년에 5.47% 인상이 돼서 540만 964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1인 가구가 요즘 또 많잖아요. 많죠.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가 인상이 돼서요. 194만 4,800원 정도에서 내년에는 207만 7,800원 정도로 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득을 이제 넘으면 네. 뭐 지원을 못 받고 여기에 몇 퍼센트를 넘으면 지원을 못 받고 이런 게 결정이 되는데 특히나 이 투데이 잡스 3.0 보시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청년들 지원 제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청년 통장이나 이런 경우는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몇 퍼센트 뭐 중위소득에 얼마 이상을 버는 가구에게는 지원이 되고 지원이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금액들은 한 번쯤 기억을 해 두시면 네.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결국 듭니다. 중위소득이라는 건 실제 소득을 반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올라간 만큼 나의 소득도 올랐으면 좋을 텐데 일부는 또 그렇지 않아서 속상할 그렇죠. 것 같습니다. 모두 이제 소득이 올라가서 차라리 중위소득 자체가 막 300만 원씩 확 올랐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도 타작해 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 중위소득 관련해서 사실 좀 논란 아닌 논란이 있었던 게 내년도 중위소득 기준을 놓고 좀 의견이 엇갈렸던 게 사실입니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재정 여건을 좀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예. 두 가지 얘기가 충돌이 있었는데 네.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서 5.47%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예. 지난 2015년 제도 이후에 5.47% 인상이 가장 큰 인상폭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시민단체들은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그렇죠. 때 5.47% 인상도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6%를 이미 넘어선 상황인데 사실상의 차감 조치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의견도 나오고 맞아요. 있거든요. 또 생계급여 기준을 정부 국정 과제대로 중위소득 35% 이하로 확대를 해야 된다. 현재는 30% 이하인데 5%를 더 늘려야 된다는 입장이 나오면서 재산 산정 기준 등에 있어서 좀 완화를 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김 기자님 옆에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사람들을 다른 줄을 쫙 세웠을 때 딱 50등이 받게 되는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그 중위소득의 아까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뭐 30%, 네. 뭐 40% 기준을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아래, 그러니까 50에서 60만 원 정도 버는 분들한테만 네. 이 급여가 지원이 되거든요. 근데 한 달에 독실님 혼자 사는 사람이 60만 원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말 숨만 쉬고 살아도 그거 나가는 돈들이잖아요. 네.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1인 가구 같은 경우 지금 58만 3천 원 아래로 벌어야지만 생계급여가 지급이 되는 네. 상황이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그랬죠. 그리고 네. 이제 그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몇만 원 정도 이제 상회하는 건데 지금 김성훈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물가 상승률만 6%가 넘고 특히 생계 물가는 7%에서 거의 10% 가량 높아졌는데 과연 저게 합당하냐라고 네네.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최소한의 생활은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예,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게 굉장히 이야기가 많은데요. 뭐 시위하신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7세 입학?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뭐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너무 큰 지금 이야기거리 중에 그렇죠. 하나였는데 당사자들한테는.
두 분께서도 해주실 말씀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제가 키워드 먼저 설명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네.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긴 한데요.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오는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이고요. 이렇게 되면 현재 2019년생 아이들 가운데 일부가 당초 예정보다 1년 빨리 입학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박순애 교육부 총리 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데요. 네. 업무 보고에는 학제 개편 방안 외에도 영유아 공교육 강화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요.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만 6세가 된 다음해 3월 한국 나이로 따지면 8세가 되는 해에 입학을 하는 건데 이를 1년 낮추겠다는 게 골자고요. 네. 교육부는 이제 2020년부터 이 부분을 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건데 막상 당일에 해당 나이가 되는 모든 아이들을 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생일별로 생월별로 쪼개서 4분할을 한 다음에 그걸 순차적으로 이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김으로써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대상을 확대를 하고 네. 출발 선생의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이게 정부 입장이고요. 결과적으로 졸업 시점도 1년 앞당기기 때문에 그렇겠죠? 뭐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겨서 보다 또 선택폭이 넓어질 수 있다. 이게 또 정부의 입장입니다. 올해 말에 학제 개편 그리고 뭐 설문조사 등을 시작을 하고요. 2024년도에 시범 실시가 예정이 돼 있고 말씀드린 대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아침에 보니까 반대하시는 분들도 선생님들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고 학부모님들도 반대하시는 네.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너무 많은 반대와 여러 가지 의견이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 일단 교원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반대 여론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인데 그래요? 네. 정부 취지가 1년 먼저 공교육에 이제 편입을 시킴으로써 모든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한다 이런 건데 만 5세부터 초등학교를 다니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가능한가? 유아 발달 단계라는 게 무릇 있는 법인데 이 단계에 좀 어긋나는 것 아니냐, 거스르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일단 첫 번째로 지적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총이라고 하는데 교총에서는 설명 자료를 보면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보여진다라는 내용을 보냈고 설명 자료에서 현재도 개인 선택에 따라서 초등학교 조기 입학이 허용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선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서는 저 혼자 유일한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가서 수업해 보신 분 없으시죠? 어머니들 봉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네네.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 엄마들이 하루 와서 수업을 막 1시간 30분 하는데 저 방송 1년 하는 것보다 힘들었어요. 그 한 시간이. 네, 남자아이들은 여기 이 의자에 엉덩이가 붙어 있질 않아요. 1학년 때는. 한창 뛰어놀 나이잖아요. 근데 교실에 40분 동안 앉혀놓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엉덩이와 의자 사이에 이 공간이 한 30cm 정도 있어요. 들썩들썩. 언제나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 들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8살에 1학년 수업을 해도 사실 집중시켜서 40분을 수업하는 게 어렵고 화장실 가는 것부터 너무 이제 가르치기가 좀 힘든 그런 건데 거기보다 한 살을 낮추면 수업하는 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좀 가정에서 네. 교육을 받고 와야 되는 시스템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네. 근데 뭐 하다못해 자기 숟가락질 젓가락질 하면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여러 혼자 가지가 가는 거, 화장실 뭐 이런 혼자 가는 것까지. 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가정 형편마다 다 다르고 발달 단계마다 다 다르니까 모두가 일괄적으로 같이 단체 생활하기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1년을 당기게 되면 그런 비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육할 수 있는 분들을 더 고용을 한다는 걸까 뭔가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2025년은 뭔가 이렇게 커다란 일을 하기에는 좀 빠르지 않나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 또 천성하는 의견을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네. 이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보통 이런 기사를 보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네.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다면서 이제 갑론을박을 하고 네. vs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장점인지 아직 저는 잘 모르겠긴 하거든요. 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실제로 그 학부모들 의견, 실제 현장 의견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학부모들 의견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찬성 의견은 이 결혼과 출산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 공교육이 조금 더 일찍 시작이 되면 뭐 맞벌이하는 가구라던가 네. 아니면 이게 자녀의 교육을 조금 힘들어하시는 과정에서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교육 부담이 지금보다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반대 의견도 여전합니다. 취학 연령이 앞당겨지면 조기 교육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조기 교육 연령이 더 당겨지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입장이고요.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추가적으로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발달이나 발육이 늦은 아이들이 또 있어요. 이 시기에는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나중에 성인이 돼서는 비슷해질 수 있지만 사실 이 시기에는 되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의 좀 적응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있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오후에 엄마 아빠 퇴근하는 시간까지 신청을 하면 이제 보낼 수 있는데 네. 초등학교 1학년은 점심도 안 먹게 되면 12시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엄마들이 중간에 휴직을 하거나 회사를 끝내 그만두는 경우가 생겨요. 감당이 안 되고 네네네. 학원도 돌릴 수가 없는 나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의 부담을 과연 덜어줄 것인가가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지금 입학하는 연령에다 1월부터 3월생들까지 추가로 입학을 시켜서 이 4단계로 나눠서 1월, 3월, 4월, 6월 이렇게 입학시킨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수도권의 일부 학교는 지금 교실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그건 한꺼번에 어떻게 늘릴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마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때는 한 반에 60명씩 수업을 들었기 전 때문에 70명. 예. 저는 한 45명에서 네, 50명. 제일 네. 지도하셨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지을 수가 없잖아요. 학교 네, 같은 네, 경우는. 네. 그래서 혹시나 그 3월생하고 12월생도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죠. 12월생 애기 엄마들은 학교를 늦게 보내고 싶어요. 아, 체구가 네. 우선 1년이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잖아요. 그쵸. 저 때는. 네. 네. 그러니까 아이가 키가 작아서 혹시나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일찍 입학을 안 시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네. 근데 저 아무도 대답해 줄 사람이 없는데 궁금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 예. 베스트셀러 책에서 뭐 아웃라이어라는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좀 엘리트 운동 선수들을 보니까 1월, 2월, 3월생들이 많더라. 그쵸. 근데 그쪽에서 처음부터 잘하고 발달이 다르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운동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면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바라볼 때 그 아이가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격려도 하고 지켜보게 그렇죠. 되는 선생님 거죠. 그리고 그게 입장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격려가 되면서 관심도 독차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좀 더 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그렇죠. 높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발달의 차이가 좀 더 어릴 땐 더 많이 날 수 있고 굉장히 훌륭하게 나중에 성장하게 될 거지만 처음에 느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많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담당 PD님은 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나중에 술 마실 때 그러면 지금 한 살이 어려지게 되면 그쵸. 대학교 1학년들이 술을 못 마시지 않을까 하는 아. 걱정 어린 시선을 또 가지고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빨리 조정이 되지 않을까요? 네, 제 생각에도 그 부분은 네, 여러 가지로. 그거는 굉장히 빠르게 조정이 되지 않을까. 또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친구 있잖아요, 친구. 근데 요게 이게 또 이게 이제 어, 꼬여요. 완전히 네. 어그러질 것 같아요. 같은 학교, 같은 반에서 배웠는데 완전히 나이는? 나이가 네. 다르기도 하고, 분명히 선배거나 후배 나이인데도 그 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나이는 나랑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아예 이렇게 나이를 칼같이 매기는 문화를 없앨 것인지 네. 없어질 없어지겠어요. 것인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이거 빠른 때문에 얼마나 이 회사에서도 족보가 고육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어쨌든 이런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거라면 아마 의견 수렴이 더 많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당분간 드네요. 되게 뜨거운 감론을박이 그렇죠.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예, 듭니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은 뜨겁긴 한데 이건 좀 다른 온도인 것 같아요. 사도광산. 사도광산. 네. 일본 정부가요. 네.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온 사도광산이 올해 유네스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을 가지고 오, 왔습니다. 네.
군함도 잘 아시잖아요. 네. 군함도 때처럼 강제동원 역사를 기재하지 않으려는 꼼수를 쓰려다가 유네스코에서 이걸 딱 발각을 한 건데요. 두 번은 못하죠, 두 네, 번은. 서류 심사도 사실은 제대로 지금 못 받은 것으로 네. 확인이 됐는데 한일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정황이나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강한 반발이 있었던 것이 원인으로 좀 작용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도광산은 한국 정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에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 후보로 추천을 강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유네스코의 내년도 세계유산 심사 대상에서 사도광산이 제외됐다고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세계유산의 구체적인 추천 범위나 일본 정부가 제출한 추천서에서 이 해당 관련 내용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사실은 이 사도광산이 여러 가지 일본의 경제 발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혁혁한 공로를 했기 때문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돼도 무방하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지만 사실 이 장소에 서려 있는 여러 민족의 아픔의 역사는 사실상 간과하고 누락을 했다는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유네스코도 사실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심사를 하지 않겠다 제외를 한 상황인데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면서 내년 2월까지 모든 서류를 잘 구비를 해서 다시 한번 심사를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군함도 할 때 거짓말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얘기하겠다 그래놓고서 싹 뺐죠. 박물관 만들 때 뭐 아무것도 안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한 번은 네. 속아도 두 번은 속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문제는 일본이 유네스코에 기금을 제일 많이 내는 국가들 중에 하나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우리가 많이 굳이 내야 여러 되나? 가지 유산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처음에 헤드라인만 봤을 때는 뭔가 사과를 하고 같이 네. 가려고 네, 하는 네. 노력을 하는 건가 했는데 그게 그 아니에요. 이후에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어쨌든 동아시아 삼국은 같이 가야 되는 이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요. 좋게 보려고 해도 요 이야기는 보면서 정말로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치졸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예. 정부가 지금 하는 행태들, 일본 정부가 하는 행태들은 치졸하다. 지금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네. 아니, 이건 뭐예요? 미쓰비시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미쯔비시 기업이 전범 기업으로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군함도에서 이제 해저탄강을 운영했던 기업이기도 네. 하고 사실 이제 전쟁에 많은 군수 물자라든가 자금을 지원했던 기업으로 유명한데 이 기업의 이중적 행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또 정의로운 서경덕 교수님께서 천벌받을 짓이라고 일가를 날렸다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서경석 교수님 천벌 받을지. 네, 지난달 18일 SNS에 군함도에서 조선인과 중국인을 강제 노역했던 미쯔비시가 중국인 강제 동원에 대한 사과를 인정했다. 사과만을 인정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우리는요? 우호비를 세운 것까지 최근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알렸는데요. 어머나. 비석은 약 3만 9천여 명의 중국인 노동자가 일본에 강제 연행이 돼서 아픔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노동자가 숨졌다는 것을 일본 미쯔비시 기업이 인정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인 강제 노동자들에 대한 내용은 쏙 빠진 거죠. 말이에요? 이 서경덕 교수는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 연행에 대한 내용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쵸. 그야말로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좀 강하게 지적을 했고요. 우리도 군함도의 사례를 거울 삼아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런 만행을 저지해야만 한다. 이런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일본 사람들은 사과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사과하는군요. 네. 근데 사과하는 거 굉장히 선택적으로. 근데 이건 단순히 선택을 넘어서 딱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서경덕 교수님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것 같아요. 일부러 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우리는 중국에는 사과할 거야. 너희는 하지 않겠어. 라고 이게 선택적인 사과라고 하는 건 사과가 아니라 오히려 도발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저도 이 기사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이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이 사과를 중국에서 받아들일까조차도 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긴 한데 방송하는 사람으로 일본 분들한테 일본의 그냥 일반 시민이 아니라 일본 정부 이런 행태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건 아주 쉬운 선택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이걸 교정하거나 바로잡는 일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마무리 굉장히 훈훈하게가 아니죠. 마무리 굉장히 진지하게 네, 진지하게. 잘 정리가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 뉴스는 네모다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십니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탈 경험 디자인 대표 맨디쌤 조명국 강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탈 경험 디자인 대표 맨드쌤 조은국입니다. 목소리 참 좋아요, 그죠? 네, 잘 들리고. 오늘 머리도 조금 더 깔끔하게 좋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맨디 선생님한테 제가 비법을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그 유튜브가 이렇게 잘 되는 거냐. 네, 이런 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좀 전에 저희가 사도강산 뉴스 때문에 지금 좀 너무 화가 나서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저는 일본 정부는 이 과거의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절대 사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어떻게 선택적으로 누구한테는 사과를 하고 누구한테는 사과를 안 하는 것인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뭔가 자기의 이득에 의해서만 생각하는 거지 진정으로 그 중국한테는 제대로 반성을 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건 어차피 진정한 반성은 없고 네. 그냥 이득을 따졌을 때 여기만 사과하고 넘어가면 이제 통하겠다 국제사회에 이 네. 정도로 이제 판단하고 즉히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지 않았을까. 어. 반성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진짜 반성이냐? 저희가 저번 시간에 네. 반성문 썼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반성을 하냐? 맞아요. 알 수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마저도 그 상황에서 뭔가 우리나라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네. 이제 쉽게 생각을 한 건 아닐까. 저는 화가 나는 게 우리나라를 진짜 화났어요. 고려하지 이거 웃지 않고 않아도 얘기하고 있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네. 일본의 교역이 어느 정도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어떠하고 바로 옆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사건건 뭐 협력할 땐 협력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고려를 안 할 수 없는데 고려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더 별로인 거예요. 차라리 국력 자체가 너무너무 작아서 우리가 작아서 압도적인 차이가 나니까 무시했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뻔히 눈에 보이는데 없는 것처럼 어디 있지? 이현경 아나운서 어디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뻔히 있는데. 전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일부러 무시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네. 내부의 어떤 잡음이나 문제를 약간 한국을 적대시하면서 우리 팀을 만들어가지고 그쵸. 그런 식으로도 활용하는 또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하면 한국이 반발을 할 거고 반발을 하면 우리의 결속력은 더 커질 테니까요. 최근에 우리 예전에 방송에서 쓰는 일본어를 쓰지 말자 이런 순화운동 같은 거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오뎅이라고 하지 말고 어묵이라고 해야 된다 뭐 이런 네. 얘기 했었는데 요즘에는 한일 복합어가 생긴대요, 일본에서. 네. 우리나라 말에다가 일본어 뒤를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을 쓰기 시작한 거. 오히려. 왜냐하면 우리나라 K-드라마나 한류 때문에 일본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우리나라 문화재들이나 아니면 문화를 되게 좋아하게 된 거예요. 네네. 이 정치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가 좀 덜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일본 분들은 한국의 문화도 좋아하고 한국 노래도 좋아하는데 그냥 과거에 이렇게 하면 나한테 표가 안 올 거야. 네. 한국을 적대시해야지 나에게 표가 올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확실한 건 어떻게 정치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건 분명히 풀어야 되고 우리 서경태 교수님 같이 해주시는 분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동시에 민간 교류는 계속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 예. 뉴스는 십니다. 오늘도 알아두면 다 인생의 참 지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심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바로 얘기만 해도 흥미진진한 내로남불입니다. 신조어에 대한 평가들을 하는데 솔직히 저는 신조어 퀴즈 같은 걸 하다 보면 이게 솔직히 퀴즈를 위해서 만드는 거지 이거 말하는 사람이 있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말하기도 민망한 신조어라고 하지만 실제로 아무도 안 쓰는 단어 있잖아요. 이런 퀴즈에서만 나오는 그런 줄 알았는데 딴 건 몰라도 내로남불 이거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사자성어 등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처음에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렇죠. 네. 너무 이거- 한자어고 이거 그 뭐 하버드 뭐 언어 사전이가 거기 올라가 있는 거라면서요, 그래요, 내로남불. 이제?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쓰는 정말 특이한 언어 중에 하나인데 글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졌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근데 이게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사실은 이제 제가 아까 뭐 CNN 이런 데서도 내로남불 소개했던 게 정치 분야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데 정치인들이 남을 비판할 때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본인한테 또 많이 돌아오는 단어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오늘 내로남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디 선생님은 정치판에서 내로남불
이 단어를 많이 쓰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요거와 관련된 고전 실험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오늘도 나왔다 네, 실험. 좋습니다. 예. 아, 이게 심리학 제일 실험을 좋아요.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네. 아니 너무 진짜 실험을 안 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어쩜 저렇게 다양하게 실험을 했을까? 맞아, 이런 것들을. 아니 이런 거와 관련된 어떻게 저렇게 다양한 실험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 맨디쌤은 저걸 어떻게 다 어떻게 아는 다 알까? 다 아는 걸까? 찾아봤습니다. 예. 심리학자 하스토프와 켄트릴의 이제 선택적 지각을 다룬 되게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They Saw a Game이라고 하는 실험인데, 네. 그러니까 그들은 경기를 봤다. 이런 이제 주제의 연구인데, 이 연구는 1951년에 이 다트머스 대학교 미국에 그리고 또 프린스턴 대학교 사이에 풋볼 게임을 한 그걸 본 관중들을 대상으로 네.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풋볼이라는 게 원래 엄청 격렬하잖아요. 막 네. 부딪히고 뭐 깨지고. 네. 근데 그 경기가 특히 좀 많이 이렇게 격렬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코도 부러지고 뇌진탕도 일어나고 다리도 부러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어머. 그래서 경기가 일어난 일주일 후에 이 녹화본을 가지고 그 이제 관중들한테 보여주면서 여기서 혹시 어떤 대학교가 먼저 이런 일을 일으킨 것 같냐라고 질문을 한 거죠. 아, 근데 재밌게도 그 자기 학교가 원인이라고 말한 학교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다트머스 대학교는 36%만 우리 학교가 문제였다. 근데 웃긴 건 프린스턴 대학교는 0%만 자기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다트머스가 조금 더 먼저 문제를 일으킨 것 같은데 그러네요. 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같은 사건을 보고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공동체에 대한 뭐 애착심이나 그렇죠. 가치관 혹은 편견에 따라서 정보를 이제 선별해서 받아들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로 넘어와서 분석을 해보면 이제 각 정당끼리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가 자기는 자기가 속한 정당이 있고 그 당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축소해서 인식을 하고 상대방의 이제 문제는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당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라고 말하고 다른 당은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이거 국회 앞에 가서 생방송하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 정치권에서 사용할 때 되게 재미있는 거는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흥미로운 부분이죠. 과거에 했었던 일들이 반복돼서 뭐 다른 당에서 일어나고 또 미래에 어쩌면 내 당에서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마다 정말 격렬하게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민망할 때가 있어요. 댓글들 반응들을 봐도 너희가 그랬던 건 잊었니?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네. 그런 면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런 내로남불이 정치권에 나타나는 이유는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민의를 담아서 우리 당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개인이 내가 저질렀었던 일에 대해서 내가 했던 걸 잊고 얘기하는 건 자기도 민망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의 인격적인 걸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단의 이 모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맞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심리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뻔뻔하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뻔뻔한 게 아니라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됐든 그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비난하기가 쉬워요. 저 사람의 위치에 안 가 있으니까. 네. 근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마치 이제 당선이 된 국회의원이 이제 국민의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는 것처럼 그 네. 상황이 되면 이런 문제들을 막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는데 그 비판했던 사람도 또 다시 올라가면 또 자기도 그런 짓 하고 있는. 맨디 쌤은 지금 모든 분류는 다 로맨스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렇게 여기기가 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 이런 얘기할 너무 욱하는 경향이 있어.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네.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당에서 이제 독실님을 인사청문회 앉혀놓고 왜 지난번에 그 운전할 때 그랬어요? 왜 음주운전했어요? 막 그래놓고서 그때는 뭐 죄송합니다, 뭐 이장전입 이런 걸로 막 그러다가 바뀌면은 또 여기 앉아가지고 왜 그랬어요? 자기도 그래놓고서 이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아니 어쩜 저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빨리 뒤집힐까? 이 멘탈이 약간 이 강철 소재로 만들어진 거가 네. 사람이 양심이 있으니까 네네. 내가 말 이렇게 바꾸면 좀 찔리잖아요. 네. 왜 민망할 타격감이 것 없죠 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뻔뻔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뻔뻔함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서울대학교 곽금주 교수님이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어요. 뻔뻔한 사람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죄책감 대신 수치심을 느끼는데 네. 이 수치심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뻔뻔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저지르게 되면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낀다고 해요. 달라요. 예, 이 둘은 다른데 죄책감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고 잘못했다. 그렇죠.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그걸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또 반복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반면에 수치심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느끼는 감정인데
부끄럽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인식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수치심은 우리가 이제 훌륭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기도 하지만 내가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존감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이제 자동으로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리도 발동된다고 해요. 그렇죠. 부끄러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방어 기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신이 부족한 존재로 보이는 게 너무 싫은 나머지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남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상황 탓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이러한 모습은 평소에 내가 좀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여기고 있으면 또 어떤 문제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거 갖다 또 내가 수치심을 느끼고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면 싫으니까 더더욱 뻔뻔해지는 겁니다. 오히려 내 탓이 아니야라고 해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니까요. 그러면 보통 자기 자신까지 속일 수도 있겠네요. 깊숙이 들어가면 본능적인 레벨에서 사실 부끄러운데 안 그런 척해야지 이게 아니라 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은 다 그런 거야. 그쵸, 이렇게 그쵸. 얘기하면서 이런 거 털어서 먼저 하는 사람 어디서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무의식적인 레벨에서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뻔뻔한 거 하니까 얼굴이 못생겨졌어. 갑자기 정신. 아 좋아요. 뻔뻔한 사람이 되니까. 그 제가 말은 굉장히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죄책감과 수치심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들은 평소에도 자존감이 낮은 상황이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을 때 죄책감을 느끼고 이건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라는 생각이 반대로 화살표고 쟤는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걸 면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죠. 무가치하게 여기게 되는 거네요. 내 탓 아니야. 이렇게 네. 나를 공격하지 마라. 그럼 네가 잘못이 돼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그러면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탓부터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행동이 잘못됐어라고 생각해야지. 네. 나는 무가치한 사람. 난 맨날 왜 이러지? 난 바보야. 나는 천치야.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남들한테도 좋지 않고 자기한테도 좋지 그렇죠. 않고. 나의 낮은 자존감이. 네. 근데 또 이제 여기 정치 이야기니까 정치인분들 보면은 아유 난 바보야라고 하는 분도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속으로는 자신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을 수는 있죠. 그건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죠. 그분들이. 또 이게 자존감이랑 맞는지 모르겠지만 또 너무 내가 완벽하게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나르시즘이 있어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게 좀 있어요.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 왜 그랬어라고 뻔히 하는 거짓말을 막 하잖아요. 분명히 내가 다 보고 있었는데도 그때 변명을 해. 진짜 화나요. 이 녀석이 정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이제 오은영 박사님 걸 네. 즐겨 보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해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생각한 거를 했다고 정말 믿어서 이야기를 한대요. 내가 엄마를 속여야지 이게 아니라 진짜? 뭐 아빠가 때렸어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때리지 않고 아빠는 없었어요 심지어. 근데 그 말을 왜 했느냐? 자기 생각에는 아빠가 때려서 이런 이야기 했을 거라고 하는 것이 혼합돼 버린 거지 뇌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애기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가끔 어떤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댓글 반응들을 좀 흥미롭게 보다 보면 반성을 해야지 왜 변명을 하고 앉았나라는 것들을 많이 봐요. 근데 저는 솔직히 무슨 생각을 소신 발언하자면 저 모두에게 변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내가 잘못했어 보다는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잘못을 했는데 그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뭘 잘못했는데라고 이제 따지게 되는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왜냐하면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렇죠. 행동의 이유를 사실 들어보고 적어도 비합리적일지언정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막는 사회 분위기도 있어요. 선생님 어떤 게 더 바람직한 걸까요? 저도 그냥 저번 시간에 그 반성 이야기에서도 나왔던 건데 갑자기 그냥 반성해라. 너가 잘못했다고만 시인해라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반성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스스로 또 깨닫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래서 이런 감정에서 했어요. 그래서 진짜 미안해요. 이럴 때가 진짜 사과거든요. 단순히 지금부터 그냥 딴소리 하지 마. 미안하다고만 해. 이러면 반성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 미안해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왜 그랬는지 사실 알고 싶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저를 들여다 봐야 그 다음에 그럼에도 너가 그렇게 했구나. 그런데 사실 이런 거야라는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걸 다시 말해야 그랬어 하면서 서로 받아들이지 이해를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결국에는 합리화는 자기가 상처받는 거를 막기 위한 그렇죠 두려우니까 그걸 막기 위한 본능으로 봐야 되는 거다. 네네. 저는 이제 합리화에 대해서 조금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좋은 해요. 점도 네. 있어요. 예.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네. 이 최인철 교수님이라고 사회심리학과 교수님 행복. 유명하시죠? 예. 그분이 이제 심리학 수업에서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다. 합리화하는 존재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화하는 존재다. 이게 제가 거의 9년 전에 배운 내용인데도 아직도 기억이 났는데 네. 인간이 그만큼 합리화하는 것이 되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아. 많은 분들이 합리화하지 마라고 하면서 합리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 적절한 수준으로 합리화를 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기도 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두 분은 이제 아이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를 예를 들면 아이가 뭐 시험 기간에 몸이 좀 많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시험 공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좋은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해봅시다. 이럴 때 두 분은 혹시 아이한테 뭐라고 말을 할까요? 제 아이가 시험을 본다는 거 아직 상상하기 어렵긴 아, 한데. 만약 미래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보통 지금도 그런데 네. 뭐 가서 그 대가를 치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어. 왜냐하면 네. 아니 공부 꼭 잘해야 돼. 공부 잘하는 사람 정해져 있어. 괜찮아 놀아 이렇게 제가. 왜냐하면 뭐든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공부는 근데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은 아이들은 공부는 다 잘할 수 있다고. 맞아. 나와 다르게. 네. 그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열심히 하는 것도 재능이거든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럼요. 그래서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럴 수 있지.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그럴 수 있지. 그렇죠, 그렇죠. 저도 지금 생각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것 같은데 하는 분위기와 공부하는 과정을 제가 봤다면 저도 모르게 또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할까봐 걱정되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마음이랑 그때가 됐을 때 또 제 마음이 또 말 그대로 어떨지 내로남불처럼 상황은 알 수가 바뀔까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네가 아팠으니까 공부를 못했고 네. 뭐 나중에 이제 건강 잘 관리해서 네. 공부해보자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공부하기 싫어서 아픈 거야 너. 이렇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가 그래 봤거든요. 공부하기 싫어서 진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학교 가기 싫어 배가 아프다니까요. 맞아요. 꼭 배가 아파. 예. 그렇게 엄격하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네. 만약에 합리화가 하나도 없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네가 아팠건 어쨌건 공부 시간 못 확보한 건 네 탓이야. 공부 결과 안 좋으니까 네가 잘못이야. 다음부터 잘해야 돼. 라고 말하면 합리화가 하나도 없는 말이 되겠죠. 그러네요. 아, 제가- 결과적인. 그렇죠. 대가를 치르면 되지 뭐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근데 그 얘기를 아이가 들었다면 기분이 네. 어떨까요? 너무 슬퍼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오히려 이제 감정이 조금 슬퍼지고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상처도 많이 입죠. 저한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빠가 늙은 건 아빠 탓인 거고 타박타박 돈을 갖다 바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힘듦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는 부분들이 많아요. 네. 하지만 자기 맞아요.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내로남불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은 마치 내불남루인 때가 있어요. 반대로. 반대로. 나는 그래서는 안 돼.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지만 너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적절한 합리화는 필요악이 아니라 이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물론 적당한 수준의 합리화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네. 정치인분들처럼 어제 얘기해놓고 오늘 전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얼굴이 바뀐다든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 뭐 이런다거나. 일본처럼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해놓고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한다든지 이런 건 용납이 안 되지만 그렇죠. 네.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자신을 몰아세우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상황적인 이유도 좀 이해해주고 자기를 좀 그렇죠. 보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투다이 잡스를 생각하면서 이불킥을 하거든요. 그럴 필요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충분히 네. 열심히 잘했다. 예. 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오늘도 이불킥을 하게 생겼어요. 네. 제 친구가 지하철을 탔을 때 네. 어떤 젊은 사람이 노약자석에 앉아서 자리를 안 비켜준 거를 본 적이 있대요. 네. 근데 예전 같으면 화를 많이 냈을 텐데 영국의 어떤 글을 보니까 그 남자가 만약에 오늘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날이었다면 혹시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날이었다면 혹 노약자석에 그분이 앉아서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그날이었다라고 생각하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좀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상황이 어땠는지를 좀 들어보는 것도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렇죠? 그게 자기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냥 악한 사람이야라고 해버리면 분노하잖아요. 맞아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좀 좋은 게 저 앞에 차가 한 대씩 들어가야 되는데 저 뒤에서 와갖고 저 앞까지 가서 끼어들면 되게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아 정말 뭐가 말이 없구나. 그러면은 그건 인정해줘야지라고. 그러니까 아닌 거 알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 내로남불인 성격인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성격은 못 고치는 건지 불치병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자존감 전문이어서 항상 네. 자존감을 연결시키긴 하는데 이것도 네. 결국은 자존감이 낮아서 생기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자기만 챙기고 타인은 비난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 네, 네, 네.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내면을 살펴보면 자기 자신을 싸고 돌아야 할 만큼 약한 존재라는 인식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구분하면서 나는 저 사람이랑 달라, 나 공격하지 마 라는 심리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이 내로남불은 자기 방어 기제로 쓰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방어할 필요가 없는 존재다라고 인식을 한다면 굳이 이렇게 내로남불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내로남불을 고치는 방법은 뭐냐? 결국 자존감을 높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내로남불을 할 때는 자기 자신이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잘 몰라요. 실제로 자연스럽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떤 계기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 생각이 진짜 잘못됐구나라는 어떤 계기가 있거나 혹은 내가 내로남불 너무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날 다 떠나. 이렇게 상황이 딱 바뀌면 그때서야 내 생각이 잘못됐을 수 있구나라고 할 때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 잃어버려야. 제가 어떤 글에서 봤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뭐 몇 가지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보니까 되게 마음에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누군가 실수를 해서 조언을 해주거나 야단을 칠 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뭘 고쳐야 되는지를 캐치한대요. 네. 나머지들은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는데 저 같은 그냥 보통 사람들은 왜 그랬지 나를 탓하는데 시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나의 삶의 남은 인생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건에서 나타난 나의 일부분을 비판을 해야 네. 되는데 나 자신 전체를 비판하는 분들이 나를 있어요. 부정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구분해서 일만 비판을 하고 반성하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 비판을 들었을 때 너무 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도 사실 그쵸. 자존감에 연결이 되는 거죠. 딱 말씀 듣고서 생각이 났는데 이런 좀 젊은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이게 되게 꼰대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방송을 시작을 해보니까 진짜로 잘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좀 조언을, 그러니까 비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 안 합니다. 그냥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라고만 얘기하지 어떤 부분이 아쉬우니까 좀 고쳐주세요 하는 피드백을 안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내가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비판을 할 때 좀 뭔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진짜 잘 되라는 메시지 안에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봐서 나이 들면 그거 못 받습니다. 네, 한번 성장의 계기로 삼는 거를 생각하는 것도 높은 자존감을 보여주는 네. 모습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오늘 한번 밑에 댓글이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비판됐습니다.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모자란지. 예. 자, 두 번째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네. 그 연세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여대생 불법 촬영한 혐의로 의대생이 구속 기소가 됐거든요. 네.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가 됐었는데 잘못 들어갔다 그랬다는데 화장실을. 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아니 불법 촬영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실에 가보면 여기저기 구멍이 네. 그러니까 구멍이 났던 자리에 또 막아놓은 자리가 이제 여자 화장실 가면 되게 많거든요. 네. 이걸 찍어서 뭐 하겠다고 찍는 거지? 그러게요. 진짜 이해가 안 돼. 그 심리부터 그걸 말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걸 찍어부터 우리 가볍게 한번 이야기. 그러니까 불법 촬영을 그걸 해서 어디다 쓰겠다고 그걸 찍는지 네네. 이 노력을 들여서. 그렇지. 자기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그러니까요. 있는. 그럴 수 있죠. 뭘까요, 도대체? 저도 이제 알아보게 된 거는 일단 이 사람들이 몰카 왜 찍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강렬한 쾌감을 느껴서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커뮤니티가 있대요. 이게 뭐냐면 이제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률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 몰카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쓴 단어들을 보면 뭐 스릴, 뭐 만족감, 짜릿함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찍는 자체가요? 그걸 보고 싶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함으로써 내가 뭔가 권력을 가지게 되고 누군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 약간 정신적인 쾌감을 얻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뭐 관음증도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고요. 관음증도 있을 동시에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건데 음란물을 이제 보았던 것보다 더 큰 자극을 원하면서 실제로 찍는 지경까지 이르는데 이 메커니즘이 도박 중독이랑 사실 비슷해요. 그래서 실제로 도박 중독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몰카 범죄로 처벌을 받고 나서도 무려 75%가 재범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비슷하게 도박에 중독된 뇌에 저희가 저번 시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뇌가 망가지잖아요. 네. 그분들도 처음에 작은 자극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큰 자극을 원하다가 이제 몰카 범죄까지 하고 그게 억제된다고 해도 또 저지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왜 그들이 그런 걸 공유까지 아, 하냐라는 맞아요. 이유까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내 능력을 과시할 수 있고 또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존재가 네, 평소에 내면에 또 어떤 결핍이 있는 분들은 네. 이 몰카를 올리면 사람들이 막 칭송해주는 막 댓글 달아요. 대단하다 뭐 이렇게. 어떻게 그걸 찍었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 세상에선 그게 대단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기가 만족감을 막힙니다. 얻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관음증이 이제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심리학에서는 관음증이 왜 일어나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분석이 좀 없고요. 추측하는 방향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렸을 때 어떤 주변의 어른이나 주변 상황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좌절된 거예요. 어떤 성적인 호기심을 네. 이제 충족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발 심리라는 측면도 있고 그럼 안 돼! 뭐 이렇게 네네, 그렇죠. 너무 지나치게 제재를 받으면 반발로 이제 네네.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네, 거네요. 그렇게 추측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어렸을 때 우연히 그런 어떤 성적인 흥분을 일으키는 자극을 받던 것을 다시 한번 재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러한 증세를 가진 분들을 데리고 연구를 해야 되니까 네. 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놀랬던 거는 저는 관음증적인 측면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현실에 그러니까 무슨 미디어가 아니라 현실에서 그런 거를 보는 것도 짜릿함을 가질 수 있고 남들이 못하는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해낸 걸로 약간 그쵸. 영웅 심리 같은 것도 발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삐뚤어져 있는 영웅 심리지만 그쵸. 어쨌든 간에 그 세상 그 작은 커뮤니티 안에서는 뭔가 추앙받는 거를 느끼게 되더라 그렇죠. 라는 심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연세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소위 말하는 명문대고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누구나 열심히 합니다만 사실 의대에 들어가는 건 정말로 그냥 단순히 머리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힘들게 들어갔을 거거든요. 노력을 엄청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노력도 정말 많이 했을 텐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봤어요. 아니 그렇게 노력했었던 자기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잡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했을까? 아, 잡히고 그러니까. 나면 모든 게 무너지고 날 텐데 솔직히 이런 관음증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의사가 된다고 생각해보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구 제명되겠죠. 숨을 쉬세요. 네. 네. 너무 흥분하시 숨을 안 쉬고 지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비합리적인 선택 그렇죠. 중에 하나잖아요. 그냥 범죄도 물론 잘못됐습니다만 그런데 혹시 궁금한 건 그래서 이제 고학력자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좀 관련성 뭐 상호관계가 좀 있나요? 뭔가 이제 국내에서 발생한 어떤 성추행 혹은 성폭행 범죄로 기소된 사람의 20%는 네. 이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라고 합니다. 특히 성범죄자의 대졸 이상 비율은 다른 강력범죄의 2배라고 해요. 그만큼 이제 많은 이제 대졸자 이상의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곽대경 동국대 경찰 행정학과 교수에 따르면 고학력자라고 하더라도 이 성에 대한 의식이 삐뚤어져 있고 또 남녀 간의 건전한 관계 형성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경우가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때까지 우리가 올바른 성윤리 교육을 못해서라는 이유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대부분 뭐 국영수 이런 것들을 배우지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뭐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존중 혹은 공감 이해 이런 것들을 배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니네들이 체득해라 이런 것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네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두 분도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것들 중에는 뭐 성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고 어떤 윤리를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배운 바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요즘에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학업에만 치중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관계 형성 능력이 오히려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성교육은 네. 뭐 독실 씨하고 저도 조금 간격이 있으니까 시간차가 있으니까 학교 다닐 때 성교육은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성교육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생물학적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교감을 하는 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교감을 하는 법에 대해서 어떤 선생님도 얘기해 주신 적이 없는 것 그건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물학적인 부분도 아니 이거를 너무 어색하게 생각을 하니까 네. 뭔가 구체적인 거 안 알려주고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린 나이에 봤을 때 오케이 저게 저렇게 되면은 이제 임신을 한대. 그게 어떻게 돼? 근데 농담같이 그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같이 자면 그래서 저 무슨 생각을 상상을 했었냐면 자는 동안에 그러니까 남성의 그 요도를 통해서 나와서 알아서 옷 위로 해갖고 슬슬슬슬 가는 건가까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잠깐 사랑하는 세균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분비돼 갖고 호르몬을 통해서 이쪽 저도 가는구나. 맞아요. 저도 이제 그거를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지 않았고 또 하나는 설명해줬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그렇죠. 예. 전혀 다른 사람의 감정은 어떤지 그리고 이 사람의 감정은 어떤지 그리고 그게 어떠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니까 네. 아 맞아요. 저는 심지어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그런 얘기를 이성인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느껴지는 게 제가 심리학을 해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의 심리나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학문으로 좀 배워야 되지 않나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나중에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을 드냐면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뭐 친구들은 친하게 지내야 돼. 서로의 의견을 물어봐야 돼. 대화를 잘 해야 돼. 요것도 물론 중요한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인생 자체 끝장날 수 있어라고 하는 예시들을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필요하죠.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불법 촬영 같은 경우도 메인 뉴스 진행하는 앵커가 네. 경찰한테 바로 잡혔잖아요. 불법 그렇죠. 촬영을 하다가. 그래서 그동안 거의 한 30년 가까이 쌓아온 본인의 경력이 한순간에 그리고 이분이 그 다음 스텝이 결정이 돼 있었대요. 제가 이제 업계 얘기 들었을 때. 근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을 저지르면 내가 30몇 년을 쌓아온 모든 것들이 다 공중분해될 수 있다. 그렇죠. 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도 필요한 그게 것 중요한 같아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위선자를 거짓말쟁이보다 더 싫어한다고 해요. 그럼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네. 거짓말을 하면 이런 거죠. 너 거짓말쟁이라는 걸 아니까 그냥 열심히 피하면 되는데 네. 위선자들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다녀요. 포장을 하니까. 그 앵커분도 마찬가지로 그 전날에 뭐 디지털 성범죄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다음날 이제 걸린 거죠. 맞아요. 현장에서. 네. 그렇죠. 사람들은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되게 당연하게 가정을 할 신뢰하는 텐데 사람이니까.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걸 보고 네. 더 싫어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절대로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인식을 네. 다 같이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뉴스는 칩니다. 우리 끝내는 거예요? 조명국 대표님과 함께 좋은 말씀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